32비석으로 옮겨주셔야겠습니다, 손님. 승무원의 말은 단호하고 간결했다. 한 가족이 함께 앉아야 하는데 빈자리가 고객님 자리뿐입니다. 강현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복도 쪽 자리였다. 수개월 전에 오래된 부상 때문에 일부러 돈을 더 내고 예약한 좌석이었다. 이 자리는 치료 목적 때문에 예매한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승무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옮겨주지 않으면 비행기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강현수는 말없이 일어섰다. 절뚝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두 낯선 사람 사이 32비석에 앉았다. 9분 뒤 조종실 문이 열렸다. 기장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이 비행의 의미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고마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선 연민과 친절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덴버 국제공항시 터미널에 탑승 방송이 울려 퍼졌다. 오전 6시 30분도 차에 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강현수는 이미 1시간 넘게 27번 탑승구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오랜 세월과 훈련이 만들어낸 고요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는 78살이었다. 베이지색 재킷, 검은 슬랙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다. 그가 왼쪽 무릎을 살짝 절고 있다는 것을. 나이 때문이 아닌 전쟁의 흔적이었다. 강현수는 3달 전 이 비행을 예약했다. 와이오밍 록스프링스에서 메릴랜드 아나폴리스로 가는 길. 손녀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자신 이후 가족 중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아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금에서 조금을 떼어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인 14C 석을 예매했다. 복도 자리,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약간의 공간. 사치가 아닌 필수였다. 그는 조용히 탑승했다. 아무런 소란 없이 게이트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손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제트 브리지를 따라 걸었다. 자신의 좌석에 도착하자 천천히 몸을 내렸다. 앞 좌석 아래에 작은 더플백을 넣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드물게 찾아오는 안도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 앞에서 소란이 시작됐다. 세 줄 앞 한 승객이 승무원을 불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승무원. 날카로운 유니폼과 훈련된 미소. 명찰에는 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승객에게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말한 뒤 태블릿을 탭하며 찡그렸다. 그리고는 강현수 쪽으로 걸어왔다. 고객님, 실례합니다. 여기가 14시석이 맞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한번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살짝 굽혀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다. 예약 과정에서 흩어진 한 가족이 있는데요. 엄마와 두 아이가 각각 다른 줄에 앉게 되어서요. 고객님 자리를 포함한 이 세 자리가 유일하게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강현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자리는 제 치료 목적에 따라 일부러 예매한 자리입니다. 무릎 부상이 있어서요. 지수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잠깐 멈칫했다. 이해합니다, 고객님.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행 동안만 부탁드립니다. 강현수는 등을 등바디에 기대었다. 말없이 그 말들을 곱씹었다. 그는 괜히 고집부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는 진통을 막기 위해 선택한 자리였다. 앞으로 5시간을 버티려면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
비행기 앞쪽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두 아이가 그 옆에 서 있었다. 다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전쟁의 흔적이 남은 조용히 떨고 있는 손. 다른 자리는 없나요? 조용히 물었다. 지수가 다시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32비석이 있습니다. 뒤편입니다. 중간 자리예요. 강현수는 눈을 깜빡였다. 중간 자리요? 네, 고객님, 남은 자리는 그것뿐입니다. 말이 없었다. 정보가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다. 32비석, 다리 뻗을 자리도 기대어 앉을 통로도 없는 공간. 냄새나고 흔들림이 심한 뒤쪽. 죄송합니다. 강현수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거기 앉을 수 없습니다. 제 다리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지수의 미소가 약간 얇아졌다. 이해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가족이 함께 앉아야 하기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가 비행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는 의미였다. 강현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 웅성거림 없이도 들렸다. 자신이 이기적인 노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아이 엄마를 돕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그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강현수, 해병대 하사 명예 제대자입니다. 저는 의료 필요에 따라 예약한 좌석을 강제적으로 양보했음을 기록해 주십시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가족을 부르고 있었다. 강현수는 가방을 들고 복도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기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웃었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도 드라마도 없이 단지 체념처럼 32비석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비좁고 답답하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천장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공기는 청소약과 오래된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앉았다. 고통이 얼굴을 스쳤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곳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세 줄 앞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있었다. 나이 40 초반쯤, 깔끔한 블레이저를 접어 옆자리에 놓고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현수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인의 움직임,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스치는 고통의 그림자, 손등에 새겨진 굵은 흉터, 굳은 살로 덮인 손가락 마디. 그 무엇도 놓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지 좌석 변경 이상의 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찍지도 불만을 올리지도 않았다. 단지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항공사 고객 대응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짧고 간결한 문장을 입력했다. 승객 강현수, 확인된 예약과 의료 필요에도 불구하고 14C석에서 32B석으로 강제 이동됨. 승무원 대응 무례함. 조치 요청. 항공편 306. 메시지를 전송한 뒤 그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슨 결과가 올지는 몰랐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저 행동하는 것이 옳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의 기본이니까. 강현수는 32비석에서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어깨를 작게 움츠린 채 존재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속에서 중간 자리는 늘 사람을 작게 만든다.
그러나 이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었다. 마치 공기에서 지워진 듯한 감각. 그의 무릎은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몇 분마다 자세를 조금씩 바꾸었지만 펼 공간도 기대어 쉴 자리도 없었다. 왼쪽 다리는 앞좌석에 눌려 꺾였고 오른쪽 팔은 옆 승객의 팔꿈치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옆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헤드폰을 끼고 영화를 보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노트북을 두드리는 중년의 남성이 팔꿈치를 확장하며 자리를 침범하고 있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강현수도 말이 없었다. 그는 화가 난 게 아니었다. 단지 지쳐 있었다. 오래 살아오며 그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법을 익혔다. 남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게, 그 무게를 안고 살아온 시간은 수십 년이었다.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여성, 이름은 이채린. 리치먼드에서 온 기업 전략 고문이자 이 항공사의 우수 고객위원회 고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두툼한 손등, 살짝 휘어진 손가락. 나이 때문이 아닌 부상 때문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손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긴장감이 있었다. 꼭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분노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혹은 단순한 체념일 수도 있었다. 곧 기내 점검을 하러 승무원들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강현수를 쳐다보지 않았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머리를 끄덕이고 짐칸을 닫은 뒤 지나갈 뿐이었다. 그 순간 이채린의 손에 쥐고 있던 폰이 진동했다. 답장이 도착한 것이다. 운항 관리팀의 전달 완료.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음. 기내 승무원에 즉시 전달 예정. 그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종실에서는 기장 김도현이 헤드셋을 조정하고 있었다. 예비역 공군 출신, 23년 복무, 11,000시간의 비행 경력, 철저함과 원칙으로 다져진 조종사였다. 부기장이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던 중 그의 콘솔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고객 불만 신고 접수됨. 김 기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화면을 터치했다. 강현수 승객 TC 306편. 퇴역 군인. 의료 필요에도 불구하고 좌석 양도. 보고자 이채린. 다이아몬드 엘리트 회원. PR 고문. 그 순간 강현수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부기장에게 말했다. 택시 보류해. 부기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기장님? 그러나 김 기장은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다. 3분이면 돼. 자리에 고정. 그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다. 복장 정돈, 어깨에 금색줄을 매만지며 앞쪽으로 향했다. 이채린이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조종실 문이 열리는 순간 기내의 공기가 바뀌었다. 승객들이 고개를 들고 휴대폰이 내려갔다. 김 기장의 존재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용한 걸음으로 기내를 지나갔다. 정확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멈췄다. 32열. 강현수가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다. 기장의 그림자가 들이우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올려 바라보았다. 김 기장은 말없이 깔끔하고 절도 있게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다. 기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하사 강현수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트랜스코리아 항공과 저 개인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현수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저는 고객님은 이 좌석에서
결코 물러나셨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김 기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건 실수였고 지금 바로 바로잡겠습니다. 승객들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천천히 테이블을 내렸다. 모두가 숨을 참은 듯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김 기장은 통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무원 김지수 씨 계십니까? 젊은 승무원, 아까 강현수에게 말을 걸었던 그녀가 창백해진 얼굴로 갤리에서 걸어 나왔다. 네, 기장님. 직접 하사님을 일회석으로 안내하십시오. 지수는 주저하며 말했다. 기장님, 그 좌석은 현재... 자원자가 없으면 김 기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다. 기장의 요청임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누가 앉아있든 한 퇴역 군인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십시오. 강현수가 일어나려 하자 김 기장이 손을 내밀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강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무릎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그때 김 기장이 그의 팔꿈치 아래를 받쳐 지탱해 주었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옆자리의 중년 남성은 자리를 비키며 물러섰고 젊은 대학생은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눈에는 가벼운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복도를 향해 나섰다. 통증은 여전히 무릎을 조였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분명한 무게와 존엄이 실려 있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좌석 안의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분위기는 말없이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기장은 그의 옆에 조용히 걸었다. 말없이 동행하며 그를 뒤따르는 이들이 이 광경을 잊지 않도록 했다. 앞쪽으로 나아가던 중 기장은 복도 옆에 앉아있던 이채린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 인정, 연대.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기장은 눈으로 화답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번째 줄에 다다르자 지수는 멈춰 섰다. 그리고 일회의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좌석을 재배정해야 합니다. 남성은 당황한 듯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기장의 요청입니다. 남성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영광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자리를 내주었다. 강현수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감사의 표현은 말보다 진했다. 김 기장은 다시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기내 앞 6줄까지 뚜렷하게 들릴 만큼 분명했다. 만약 저 자리가 비워지지 않았다면 나는 부기장에 보조석을 내줬을 것이고 그 자리마저 없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좌석을 내줬을 겁니다. 지수는 입을 반쯤 벌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듣고 있는 모두를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듣고 있었다. 강현수는 조심스럽게 일회석에 몸을 내렸다. 가죽 시트가 그의 무릎을 편안히 받쳐주었다. 넓은 공간, 조용한 분위기,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좌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건 단지 안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되찾은 존엄이었다.
승무원들이 다가와 담요를 건네고 생수를 내밀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의 감정을 무너뜨리진 않았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건 복도 중간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였다. 하사 강현수님. 기내 뒤쪽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다. 키는 크고 나이는 30 후반쯤.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저 2006년 아프가니스탄 캠프 레던에게서 하사님 밑에서 복무했습니다. 기내 전체가 숨을 죽였다. 강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젊은 남자의 눈겐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하사님이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감사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숨을 들이켜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물은 소리 없이 그의 볼을 따라 흘러내렸다. 강현수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턱이 살짝 떨렸고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러나 그 주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번에는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닌 깊은 존경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장 김도현은 조종석 입구 쪽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낮고 단단한 어조,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울림이 담긴 목소리였다. 여러분, 출발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다. 눈들이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이 비행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복무한 한 분이 그 복무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단지 자녀가 함께 안고 싶다는 이유로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존중의 실패입니다. 기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사 강현수님은 해병대 출신 퇴역 군인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케산 전투에서 복무하셨고 그날의 부상은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매한 좌석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우리는 전우를 두고 가지 않습니다. 전장에서든 고도 3만 피트 상공이든. 그의 시선은 복도를 따라 이채린을 향해 멈췄고 그 뒤 두 줄 뒤에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던 또 다른 퇴역 군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승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비행이 10분 늦어지더라도 저는 그 10분을 자랑스럽게 안고 가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놓았다. 정적이 잠시 흘렀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두 손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곧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어졌다. 마침내 기내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억지스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단지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강현수는 박수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보였다. 이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것은 단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깨어나는 감각,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믿음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 사회의 냉담함과 체계적인 무관심 속에서 무뎌졌던 자신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그 박수 속에서, 그리고 한 노인의 조용한 존재감 속에서 그녀는 다시 믿기 시작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맹렬하고 분명하게 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존엄이며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약속이다. 그리고 어떤 자리든 누군가가 일어설 때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회복이 된다. 비행기는 정고 무렵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 착륙했다. 바퀴는 활주로를 부드럽게 스쳤고 창가를 통해 햇살이 조용히 객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승객들이 짐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에도 강현수는 여전히 일회의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의 자세는 급할 것 하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나가야 했다. 전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고 누구보다 빨리 비켜야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오늘 그는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다. 비행기 문 앞에서 승무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이번엔 의무감에서 나온 인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쳤고 의미를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사님.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강현수가 탑승교를 걸어 나올 때 이채리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착 홀 수화물 벨트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말끔하게 다려진 해군 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그녀는 손에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다. 팻말에는 송을시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강현수, 환영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멀리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자 팻말을 떨어뜨리고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강현수는 팔을 벌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대로 서서 그녀가 안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강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듯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몸을 던졌다. 무릎 괜찮아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다. 이보다 심한 것도 버텼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눈가까지 닿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손녀는 학교 이야기, 앞으로 배치될 함정, 임관 후의 계획들을 말했고 강현수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설명은 단순했다. 자리 안 좋았는데 누가 일어나 줬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SNS와 뉴스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았다. 기장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연설, 박수치는 객실, 그리고 일회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강현수의 사진.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번엔 한참 동안 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현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트랜스코리아 항공 로고가 찍힌 흰 봉투였다. 안에는 정중한 사과문, 비행요금 전액 환불 안내, 그리고 작고 깔끔한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강현수님께 오늘부로 귀하는 트랜스코리아 항공의 명예평생 손님으로 지정되셨습니다. 예약번호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목적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TCA 참전용사위원회.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2번 접어 거실에 성조기 옆에 놓았다. 말은 없었다. 단지 깊은 숨과 함께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로부터 또 이 주가 지나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엔 수기로 주소가 적혀 있었고 왼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기록관리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타자글과 한 장의 송을시 편지가 담겨 있었다.
타자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론 보도 후 귀하의 복무 기록이 재조사되었으며 베트남 캐산 전투 당시 작성된 작전 보고서가 확인되었습니다. 1968년 2월, 귀하께서는 파편으로 무릎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불타는 차량에서 6명의 부상병을 구출하셨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혼란으로 인해 누락되었으나 이제 복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한 서명이 있었다. 육군 대장 김정열, 그리고 송을시로 적힌 또 하나의 쪽지. 강하사님, 저는 그 차량 안에 있던 병장 이태성입니다. 절 기억하진 못하시겠지만 저는 하사님을 매일 떠올리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만들었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무릎을 절뚝거리며 저를 안고 나온 그날, 하사님은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사님은 절대 저희에게 잊힌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예비역 해병대. 강현수는 오랜 시간 그 편지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 어떤 말도 없었다. 단지 침묵,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한편 리치먼드의 조용한 서재 한쪽에서 이채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글은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과장하지 않았다. 드라마를 더 씌우지도 않았다. 그저 있었던 그대로를 적었다. 한 노인이 자리를 요구받았던 순간, 기장이 걸어 나와 그 자리를 되돌려준 장면, 그리고 침묵이 박수로 바뀌는 그 장면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글이 완성되자 그녀는 그것을 한 지역 출판사에 보냈다. 다음 날 지역 뉴스가 그것을 받아 실었고 곧 전국 단위로 보도가 퍼지기 시작했다. 일명 32비석의 경례는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아침 방송에서 낭독되었고 초등학교 아침 조회 시간에 읽혀졌으며 제향군인회 회관의 벽에 출력되어 붙여졌다. 비행기 1회석에 앉아있던 강현수의 사진, 햇빛이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그 장면, 은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다. 그것은 명예를 잃은 이들이 다시 존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자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로 강현수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록스프링스의 작은 집에서 살았고 여전히 검은색 진한 커피를 마셨으며 아침마다 우편함까지 절뚝이며 걸어갔다. 비록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자세엔 어떤 변화가 생겼다. 고개가 약간 더 높이 들려 있었고 낯선 이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넬 때 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떤 날 저녁, 그는 집 앞 현관에 앉아 해가 언덕 너머로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래전엔 그저 어둠이 오는 시간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에게 보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세상 모든 희생이 훈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전투가 깃발과 함께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말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리를 다시 존중받게 하고 잊힌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날의 좌석은 단순한 자리 이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잃어버린 존엄으로의 복귀, 영계로의 귀환, 그리고 집으로의 귀향.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친절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그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모든 도움이 뉴스에 오르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저 알고 싶을 뿐이다. 오늘 누군가가 외롭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다시 들려주지 않는다면 역사는 영원히 침묵할 것이다. 고마움의 이야기들에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정의가 존중받고 친절이 기억되며 조용한 영웅들의 행동이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